우리 오늘 저 강의해 주실 이광식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서 전부 다 복면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복면을 1분간만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잘생기지 못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하는 그 강의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주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제주도까지도 가고 뭐 대청도까지도 갔어요. 네. 오늘 여기 강화뉴스에서 하는 이 우주 특강이 제가 우주 특강을 시작한 지 딱 100회째예요, 보니까. 딱 100회야, 여기가. 무슨 상스러운 기운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에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런 주제로 엄청난 거대 담론이죠. 우주 138억 년의 역사. 나와 우주죠. 우주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 우주 138억 년의 역사를 딱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이런 강의는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거든요. 우주론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 우주 역사 이것을 기성정결을 갖춘 이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가 제가 유일합니다. 보면은 천문학자들 불러서 강의하라 그러면 천문학 지식만 이렇게 쭉 나열하고 끝나요. 그래서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에 좀 몇 개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별로 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찰과 계약. 어떤 사물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거기에 눈을 뜨면 새롭게 그것은 사람에게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어려운 천문학 지식을 나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통찰과 계안을 얻기 위해서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주 138억 년 여행을 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은 됩니다. 부담 가질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은 우주 얘기를 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를 안다고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꼭 밥이 생기고 돈이 생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지향점을 잡아줄 수 있다. 이 우주가. 그래서 이게 아닌가? 이건 제가 이제 외풀이 태모산 기슭의 제 집입니다. 저것은 2층 베란다에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자꾸 시야가 가려서. 저 위에 보이는 것이 10인치 dobsonian인데 제가 강화로 들어온 것도 별을 보기 위해서 사실 들어왔습니다. 만화 같은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저기서 저는 우주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아까 보시다시피 그 천문학 콘서트를 제가 강화에 들어왔었거든요. 별을 보다가 천문학을 공부하다가 그 책이 꽤 많이 나갔어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인쇄가 조금 들어갔길래 그걸 투자해서 천문대를 원두막실을 만들었다고 원두막 신문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보여드리고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는 사람에게는 저는 이 얘기를 늘 들려주고 싶어요. 이분이 임의당이라고 생활의 발견이라는 명수필을 남긴 분이잖아요. 중국의 석학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광대한 우주에 살고 있으며
인간에 못지않게 경탄할 만한 우주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이 넓고 큰 세계의 기원과 숙명을 무시하고서는 참된 의미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역시 스캅다운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이렇게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휠체어 탄 천문학자 있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발밑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별을 보라.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이 사라지면 인생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체업 아시죠? 3대 단편 작가의 하나. 이분이 작품에서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두루미가 왜 나는지, 아이들이 왜 태어나는지, 하늘에 왜 별이 있는지 모르는 삶은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모든 게 무의미하여 바람 속의 먼지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주옥 같은 말을 해놨더라고요. 아까 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런 상당히 실리파 현실주의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을 바로 밑에 적어놨습니다. 진리의 눈을 돌리는 법이 없고 그런 사람의 속성이 오로지 쉴 틈 없이 이익만을 엿보는 자, 이를 천벌받은 사람이란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이죠? 촌철살인입니다. 쉴 틈 없이 이익만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2600년 전에 노자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노자 의록입니다. 오로지 쉴 틈 없이 이익만을 엿보는데 이를 천벌받은 사람이란다. 천벌받은 사람들 꽤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주는 그럼 무엇인가? 우주에 대해서 예로부터 유수 깊은 몇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주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이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대한 질문들이, 빅 퀘스천들이 있죠. 근데 이 거대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알아냈습니다. 그전에 없었어요. 17세기에 이분이 철학자인데 라이프니츠, 미적분도 발견했죠. 뉴턴과 같이. 이분은 어느 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는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뭔가 이렇게 많다 이거지.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런 자문을 하면서 이런 말을 넋두리처럼 붙였습니다. 이 세상이 환상일 수도 있고 모든 존재는 꿈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환상에 현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꿈 같은 인생이라 하지만 꿈은 아니에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한 사람은 사실 이분이 처음은 아니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건데 그것을 아르케라 했습니다. 아르케. 근원.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게 사실 그리스 철학의 이 화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한 철학자가 드디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천문학자이기도 한데 별을 보고 들판에서 별 보며 가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할머니가 건져내 주면서 자기 발밑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별을 생각하고 걷냐고 이렇게 핀잔을 들었다는데 이분이 만물의 근원은 아르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다 보면 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랬어요. 물론 물은 아니죠. 오늘날에 보면. 그러나 이분은
최초로 만물의 근원에 대한 가설을 냈다는 점에서 철학사에 이름을 남겼고요. 그래서 물의 철학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근데 이 만물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사실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알았어요. 인류는 이 만물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빅퀘스천에 대한 그 답을 현대과학이 드디어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골머리를 알았지만은 알아내지 못한 만물의 근원, 우주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들을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이런 대단히 행운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모르고 살아도 별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아는 게 좋잖아요. 예, 깜깜하게 살다가 희생몽사 이거보다는 그래도 알 거는 다 알고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아르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의 우주관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인생관이 있듯이 우주관. 근데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이런 문제, 우주론에 관한 거죠. 우주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그 종말에 관한 얘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주론이라는데, 20세기까지 들어서 이 우주론은 우주는 영원 이전부터 존재했고 영원 이후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기독교가 상당히 넓게 펴져 있었는데,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종교고, 사람들은, 과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는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상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정상 우주론. 그대로의 우주다. 이게 지배적이었어요. 20세기 초까지. 근데 드디어 1927년에 새로운 우주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우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빅뱅 우주론이 나왔어요. 이거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그러죠. 빅뱅 우주론이 1927년 처음으로 나왔어요. 정상 우주론은 틀렸다. 우주는 빅뱅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빅뱅 우주론을 들고 나온 천문학자가 대단히 좀 뜬금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것도 아주 젊은, 30 간 넘은.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신부인데요. 이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놔야 됩니다. 벨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주는 아주 오래전에 원시의 섬 하나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빅뱅, 그것이 계속 팽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우주론을 들고 나왔냐면은 약간 어렵지만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집 짓는 거 이런 거. 그런데 1차 대전에 징집당해 갔어요. 뭘로? 포병장교로 징집을 당했답니다. 학교 다니다가. 포병장교라 그러면 아무렇지도 뭐 별 감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폭탄과 사는 사람이에요. 대포하고. 폭탄은 전쟁통에서 대포가 날아와서 정면으로 맞으면 사람은 완전 분해가 됩니다. 그죠? 흔적도 없어져. 무서운 무기죠, 사실은. 근데 폭탄을 가장 많이 맞을 확률이 있는 사람은 포병이야. 서로 대포를 먼저 파괴하려고 쏘니까. 세상 진리 아닙니까? 그죠? 대포를 가장 많이 맞을 사람은 포병이고, 총을 가장 많이 맞을 사람은 총 갖고 노는 사람이고, 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통에서 1차 대전에 비참했거든요. 엄청나게 비참했어요. 알고 보면 그 전쟁사를 듣다 보면은 최악의 전쟁이 2차 대전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참호 속에서 물이 고이면은 거기서 며칠 몇 달을 그 안에서 있어야 돼. 물에서. 그러니까 뭐 하체는 썩고 그래서 쥐들이 그렇게 살이 쪄서 돌아다니는데 그쪽에 전쟁 때 비상하죠. 예. 그런 전쟁을 들고 나중에 종전이 되고 복학을 했는데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예. 큰일을 겪으면 인생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공하던 토목공학을 접고 천문학과 물리학으로 방향을 틀은 사람이 바로 이 조르지 르메트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면 방정식이 있어요. 장방정식이라고 중력 방정식이라고. 그걸 열심히 이 사람 수학을 참 잘했대요. 열심히 그 방정식을 풀어서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예요. 빅뱅 우주, 대폭발 우주. 예.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서 하는데 우주가 이게 원시원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원시원자. 이것이 한 원자보다 더 작은 한 점이 폭발해서 지금의 우주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주는 그렇게 팽창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에서 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은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건 똑같죠. 거꾸로 돌리면은 바로 태초의 시공간에 도착을 한다. 그것을 이 사람은 어제가 없는 오늘에 도착한다. 이렇게 해서 어제가 없는 오늘. 예, 오늘 지금 어제가 없는 오늘. 근데 그날은 어제가 없는 오늘이야. The day without yesterday. 여기에 도착한다. 한 것이 이게 빅뱅 우주론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논문을 흐름한 학술지에다가 발표하는 바람에 지역에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 허지부지 잊혀졌는데 근데 마침 27년에 세계 물리학자 대회가 벨기에에서 열렸어요. 솔베이라는 데서요. 솔베이 물리학자 대회인데 거기에는 뭐 세계에서 내로라는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인류 두뇌의 첨단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은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여기 나왔죠.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한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열심히 자기 빅뱅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런 결론에 아인슈타인이 그걸 다 듣고는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수학은 훌륭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끔찍하다.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해버렸어. 그렇다면 이 나이인데 아들뻘이죠. 아인슈타인은 어떤 존재냐? 그때 과학계, 세계 과학계의 지존. 아인슈타인이 예스라면 세계의 과학계가 다 예스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노하면 그건 끝이야. 세계 과학계가 노아. 그러니까 이 젊은 학자가 최초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받으니까 얼마나 낙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막 혁명을 읽고 서랍안에 던져놓고 잊어버렸어요. 이 르메트르가. 여기 로마 칼라 있죠? 로만 칼라. 신부복 입고 있죠? 애되게 보이는데,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르메트르 편이었습니다. 2년 뒤면 1927년이 됩니다. 29년이 되네.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역시 젊은 미국의 천문학자가 이 사람이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관측한 사람인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관측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금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관측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은하들이 우리보다 더 먼 은하들은 더 빨리 팽창하고 거의 마지막에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이런 관측 결과를 발표했어요. 관측 그거는 상당한 빼박 증거잖아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모든 은하가 지구로부터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걸 발표했어요. 여러분 에드윈 허블 망원경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허블 망원경은 허블나게 잘 보여서 그렇게 하는다 이러는데 이 사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허블 망원경, 우주망. 그래가지고 이 르메트르의 빅뱅 우주론이
다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33년에 에드윈 허블이 자기의 위대한 그 우주 팽창 이거 발견은요, 인류 과학사가 한 7,000년 되는데, 인류 과학사 7,000년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들을 하면 우주 팽창. 예, 과학자 우주 팽창 이게 엄청난 발견이다. 그러니까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죠. 예. 그래서 33년에 그 윌슨산 천문대에서 이 사람이 관측을 했는데, 윌슨산 천문대 세미나를 열었어요. 팽창 우주에 대해서. 세계적인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다 모였죠. 다. 물론 아인슈타인도 그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초대받았. 근데 그 발제를 맡은 학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르메트르였습니다. 네. 이보다 2년 전에 이미 이론적으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으니까, 근데 에드윈 허블은 관측 천문학자예요. 관측을 위주로 하고. 이 사람은 이론 천문학자거든. 예, 불러서 강의 한번 해달라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로라는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빅뱅 우주론을 강의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시적인 결론이라서 제가 여기 옮겨놨는데, 모든 것의 최초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폭발이 있었고, 그 후엔 하늘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 연기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예, 저 연기가 무슨 연기인지 우리는 좀 이따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가 창조된 탄생의 장관을 보기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늦게 도착했어요? 138억 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138억 년 전에 이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시 원자 138억 년 전에 출발하는 여기서부터 시간도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공간과 물질이, 네, 물질이 바로 저 연기입니다. 이것이 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 이전이라는 것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니까 무의미한 질문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시간도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입니다. 예.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출발했다. 138억 년 그날에 1월 1일이겠지, 우주력으로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사실 상당히 반대이니까 여기가 수적으로 여기 우세해요. 그래서 서로 대단히 이렇게 논쟁이 심했어요. 누가 맞느냐. 논쟁이 심했는데, 이런 관측 결과가 발견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승리로 기울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는데 실질적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빅뱅에서 출발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느냐? 물증이 없어. 물증이 138억 년 전에 138년도 아니고 138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물증이 있느냐? 그 참 답답한 노릇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물증이 이 우주에 있었습니다. 엄연히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1965년에 이게 발견됐을 때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발견됐어요. 복사라는 것은 빛이잖아요. 근데 빅뱅 우주에서 출발한 이 빛이 138억 년 동안에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식었죠. 빛은 식으면 파장이 길어져요. 이것이 마이크로파가 돼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로 쏟아져. 지금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마이크로파가 쏟아져 들어오고 이걸 발견했어요. 예. 이 사진은 르메트르하고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저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받은 사람인데,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은 에드윈 허블입니다.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어요. 천문학자로서 최초로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 발견 하나로 20세기 천문학의 최고 영웅, 지금도 20세기 천문학자의
천문학자 중에서 최고 영웅은 누구냐면 이 사람 뽑습니다. 에드윈 허블. 이 사람이 우주 팽창을 실질적인 증거를 여기 이거는 이 사람이 파이프 물고 있는 사람이 허블이에요. 이 사람이 천문대 대장이었고 천문대 대장이었고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망원경으로 우주 팽창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발면해서. 예. 자,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면요.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여러분은 이거 깔때기 같은 이 안테나인데 이걸로 발견했어요. 이게 벨 통신사의 안테나인데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연구하는 물리학자 둘이 이 안테나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길래 여기 사다리도 있죠. 커가지고 사다리 올라가보니까 이 안에 이 안에 비둘기들이 집도 짓고 막 새똥도 엄청 많고 해가지고 다 치웠어. 잡음을 줘서. 그런데도 끊임없이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이 있어. 하루마다 그게 잡음이 나. 그래서 이것이 비로소 이것이 우주 빅뱅에서 출발한 그 마이크로파다. 여러분 마이크로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작동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고 이거 다 마이크로파예요. 복사 중에서. 그 마이크로파를 이걸로 발견해서 이 발견 하나로 짤막한 논문을 썼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성을 연구해도 노벨 물리학을 받기는데 이 사람들은 우연히 이거 논문 이거 발견하고 논문 하나 썼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저 사람들은 비둘기 똥 치우다가 금덩이를 주었다. 뭐 이렇게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거 위대한 발견으로. 그래서 드디어 빅뱅 우주론의 물증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TV에 방송 없는 채널에 줄무늬가 나죠. 그 줄무늬 1%는 바로 빅뱅에서 출발한 그 전자기파입니다. 마이크로파. 그것이 138억 년 전에 우주를 떠돌다가 안테나를 타고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망막에서 그 빛 알갱이 하나가 하나도 아니지. 그것이 여행을 끝냈다. 이렇게 봐도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르메트르에게도 전했어요. 빅뱅의 화석, 빅뱅의 물적, 이 마이크로파가 발견됐다는 것을 르메트르에게 누가 전해줬습니다. 신부님이 말한 그 빅뱅의 물증이 발견됐습니다. 르메트르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임종의 침대에 있었을 때, 침상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어요. 노령으로. 대단히 기뻤겠죠. 자기가 필생의 연구에 드디어 세상이 인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얼마 후에 우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윌슨인데 펜지어스 아노 펜지어스가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그 소감을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소감을 보고는 이게 르메트르에 대한 추도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오늘 밤 바깥으로 나가 모자를 벗고 당신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빅뱅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라. 만약 당신에게 아주 성능 좋은 FM 라디오가 있고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라디오에서 쉬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때로는 파도 소리 비싼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다. 우리가 듣는 그 소리에는 100수십억 년 전부터 우주에서 밀려오고 있는 잡음의 약 0.5% 정도가 있겠다. 이렇게 소감을 마치 르메트르에 대한 추도문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르메트르는요, 젊었을 때 르메트르하고 교황, 그때 비오 12세였는데 교황하고 아주 이렇게 얼굴을 붉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창 그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교황 비오 12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빅뱅 우주론은 창세기
창세기의 우주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뭐 숟가락 얹기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교황이 하는 바람에 르메트르가 그 소리를 듣고 엄청 화를 냈어요. 나는 종교와 과학을 섞는데 단호히 반대한다. 예. 안 그래도 내 신부니까 말이야 저런 빅뱅 우주론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황이 또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그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논문에 대한 그 혐집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교황에게 이렇게 건의했어요. 교황스나 앞으로 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개의 신부가 교황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 후로는 빅뱅 입에도 안 올렸어. 예. 이렇게 교황을 굴복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그 아인슈타인까지 굴복시켰어요. 제가 그 세미나에서 아인슈타인이 물론 들었거든요. 이 르메트르의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때까지 들은 창조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몇 년 전에는 끔찍하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르메트르는 과학계의 지존인 아인슈타인도 굴복시키고 종교계에서는 교황까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신부였고 종교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람 젊을 때 과학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부 서품을 받을 때 그 전에 진리에 이르는 길은 두 개가 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그 인생에서 이걸 훌륭히 이루었어요. 저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르주 르메트르. 예, 66년도에 죽었어요. 66년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66년도에 70몇 살로 우주로 떠났습니다. 예, 조르주 르메트르 기억해 둘 만한 사람이죠. 예, 빅뱅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빅뱅이라는 무한한 공간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빅뱅은 진짜 일어난 사건일까요? 빅뱅이 일어났다면 그 증거는 뭘까요? 빅뱅 우주론은 약 138억 년 전 한 정도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당연히 팽창을 시작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빅뱅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수소와 헬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측한 결과 우주에는 많은 수소와 헬륨이 존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수소와 헬륨을 개수로만 따지면 12대 1, 수소 원자 12개당 헬륨 원자 1개가 있는 분으로 관측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소와 헬륨이 너무 많았던 거죠. 우주의 다른 원소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수소 원자가 더 많았습니다. 삼성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며 참고로 수소 핵융합 반응은 단순하게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이 이런 방식으로 빛을 내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낸 헬륨의 양보다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의 양이 많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됐네? 반대로 씁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와 헬륨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뱅 우주론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빅뱅이 시작되고 1초가 흐른 우주의 온도는 100억 도 정도 됩니다. 이때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시작하죠. 그리고 3분이 흐른 뒤 수소와 헬륨이 융합할 수 없는 온도로 떨어집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더 이상 우주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현재 우리가 관측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12대 1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을 관측할 수 있었을까요? 스펙트럼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공간기를 이용해 물질을 시키면 빨간 노초 파란보의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 물체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 선이죠.
이제 태양의 스펙트럼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알았고 이 비율이 빅뱅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빅뱅의 증거가 이것 말고는 또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빅뱅 이후 만년 우주의 온도는 약 2만 도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우주에는 결합하지 않은 양성자, 전자로 가득했죠. 이런 전자들이 빛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빛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3000도로 낮아지면서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물질, 원자로 등장했죠. 원자가 등장하며 빛은 빠르게 우주 공간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서서히 식게 되는데요. 이 빛을 마이크로파라고 부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빅뱅 이후 식은 빛의 파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빛의 파장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파죠.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죠. 사실 이 마이크로파는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의 AM 채널을 돌리다 보면 들리는 이 소리가 마이크로파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요즘 애들은 라디오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크로파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 WMAP 위성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마이크로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WMAP을 통해 우리가 알아낸 전체 우주를 조사한 거예요. 얼룩덜룩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 우주에 균일하게 빛이 퍼져 있다면 당연히 모두 같은 온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온도 차는 물질과 별의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부분이 온도가 높고요. 푸른 부분이 온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비균일성이 있기 때문에 천체가 만들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얼룩덜룩한 비균일성은 실제로 10만 분의 1만큼 나타나죠.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 현재 우리는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빅뱅 이후 팽창한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멈춰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멈춰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발버둥을 쳐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네, 지금에 와서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어요. 다 빅뱅에서 우주는 출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르메트르가 최초의 그 시공간의 대폭발로 우주는 연기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연기가 바로 수소 연기였습니다. 수소 연기. 수소 이거 H죠. 이게 양성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 하나가 그 원소 중에 원소가 자연 원소가 92개가 있는데 우라늄까지요. 우라늄이 92번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원소 이것이 최초의 빅뱅의 우주 공간에 가득 찼다 연기로. 그리고 약간의 헬륨이 같이 있었다. 그때는 하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온도 높은 온도에서 수소가 융합을 일으켜서 헬륨 융합을 일으켜서 헬륨이 두 가지가 찬 거죠. 지금 이 우주의 원소 비율을 조사해 보면은 99%가 수소와 헬륨이고, 그 중에 이게 약 75%, 이게 약 25% 이렇게 99%하고 1% 미만이 다른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나 마그네슘이나 뭐 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아주 특이한 거죠. 이 99%와 1%이 비율이 138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 그동안 많은 별들이 수소를 태웠을 텐데. 근데 그 양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의 수소에 비하면은 무의미할 정도로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우주는 99%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운 연기는 바로 수소였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르케가 바로 수소였다. 세상에 가장 최초로 나타난 가장 근원적인 만물의 근원은 바로 수소였다. 그러니까 138억 년 이 우주의 역사는 이 수소 진화의 역사다. 여러분도 바로 수소 진화의 역사의 결과물들이고, 이 세상은
138억 년 동안 수소가 어떤 진화를 일으켰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 수소. 예,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했다. 예, 교회 다니시는 분 알겠죠?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수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수소. 이 최초의 시공. 우리는 이제 답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만물이 그러는 바로 수소였다. 수소가 헬륨이 되고 이 별 속에서 우주 공간에 나타난 이 수소가 최초로 우주 공간에 나타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소의 구름들이 서로 중력으로 뭉쳐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바로 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우주에서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별을 만든 거예요. 별.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별 있죠? 네, 저거를 만든 거였다. 네. 그것이 우주가 출발하고 한 5억 년 지나자 이 우주 공간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 별이 모여서 은하가 되고. 예. 얼마 전에 나사에서 우주망원경 하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띄워보냈죠. 예, 이 우주망원경을 왜 띄워보냈냐면 바로 5억 년 전에 그 최초의 빛과 최초의 별을 보기 위해서 허블 망원경은 그게 안 보여. 예.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하늘에 쏜 거예요. 예. 지금 계속 거울을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초점을. 예. 그걸로 하는 것이 최초 5억 년 만에 생겨난 이 수소가 만든 최초의 별, 최초의 빛,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정말 흥미진진하죠. 제가 강한뉴스에서 계속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그 진행 과정을 옮기니까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예. 최초의 물질은 수소였다. 우리는 그거 알았죠. 그리고 수소가 만든 것은 바로 별이었다. 예. 별은 수소가 뭉쳐져서 가운데 온도가 중심의 온도가 1000만도가 되면은 바로 헬륨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륨 융합. 여러분 아시죠? E 이퀄 MC 자성. 예.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잖아요. 예. 방정식 하나 머리에 넣어둘 방정식 하나를 골라라면 저는 당장 이걸 추천합니다. 이게 다 있어요. 예. 에너지가 있죠. M은 이거 광속이 광속. 광속이 아니라 물질. 예. 수소 핵융합할 때 결손 질량이라는 게 어쨌든 물질이고, C 이거는 광속의 제곱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질량에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광속 제곱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이 무시무시한 힘이 바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서 보인 게 바로 저 힘입니다. E 이퀄 MC 자성. 저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바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를 잿더미로 만든 거죠. 네. 자, 우주에 최초로 나타난 물질은 수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수소차도 만들고 수소로 많이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소를 다룰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폭발하는 겁니다. 조금만 불 끄거나 폭발해. 뭔가 약간 스파크가 있는 폭발해. 예전에 수소로 비행선 띄웠다가 비행선이 폭발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무섭게 폭발하는 기체가 바로 수소예요. 그런데 수소는 그렇고 산소라는 것도 있어요. 산소는 8번인데 이 산소라는 이 원자도 불을 붙이면은 무섭게 타죠. 근데 수소가 두 개가 산소 원자 하나랑 딱 붙으면은 이게 뭡니까? 물이 됩니다. 폭발하는 기체와 엄청 잘 타는 기체가 딱 붙으니까 불을 끄는 물이 딱 되는 거야. 아까 탈레스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러는 물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다고 보니까 탈레스 말도 영 틀린 건 아니네.
반은 맞았다. 예, 예, 수능 시험에서, 논술 시험에서 아마 이렇게 답안 써서 빵점 주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소송 걸릴 것 같아요. 반은 줘야 될 것 같아요. 50점은. 예, 역시 철학자는 철학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반은 맞았다. 근데 사실 인류가 지상에 나타난 지 한 20만 년이 됐는데요. 인류가 가장 밤하늘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한 게 무엇이냐?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별이 밤하늘에 반짝반짝반짝 밤새 반짝거려. 예. 그리고 낮에는 또 해가 떠서 해가 뜨겁게 비추고, 저게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저렇게 반짝반짝하고 열을 내릴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예. 가장 궁금해서. 근데도 놀랍게도요, 19세기까지 태양이, 해가 빛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잘 하잖아요. 태양이 그만한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 그런 석탄이, 태양의 석탄이라면 6,000년이면 끝나는데, 태양은 얼마냐? 지금 이거 한 46억 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말이 안 된다. 예, 석탄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태양의 에너지나 별이 반짝이는 거라, 이걸 알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우리는 되게 오래전부터 알았을 것 같죠. 100년도 안 됐어요. 언제 알았냐? 1938년에 처음으로 알았어. 예, 이거 100년 안 됐잖아요. 38년에 처음으로 바로 태양이나 별이 반짝이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누가? 예, 노총각 교수인데, 32살 먹은 노총각, 미국의 노총각 교수인데, 이 교수가 이걸 알아냈는데, 최초로 핵융합을 저런 식으로 해서 별이 반짝인다는 걸 알았는데, 에피소스가 알아냈어요. 이 논문을 이제 그 출판사에 보내서 출판되기 하루 전날에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여친이. 예, 찾아와가지고, 노총각이니까 바닷가에서 산책을 했는데, 이 여친이 이랬답니다. 서쪽 하늘에 이쁜 별을 하는 거, 어머, 저 별 참 이쁘다, 이렇게 감탄을 했대요. 뭐 연애할 때니까 다 이쁘겠죠. 예. 근데 별이 참 별 이쁘잖아요. 예, 사실은. 그랬더니 그 노총각 교수 이름이 베테라는 사람인데, 베테가 그 말을 딱 여자친구한테 듣더니 엄청난 말을 하더래요. 대꾸로. 저 별이 반짝이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지. 대단한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여자친구가 별의 반짝이는 이유를 한 두 번째 사람이 된 거지, 여자친구가. 예. 그래서 다음 날 그 논문을 발표했고, 출판됐고, 그 논문으로 한참 뒤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항성의 에너지원을 밝힌 거지. 저 항성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우주 천체 물리학의 출발은 별의 에너지를 밝히는 것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예. 이것도 얘기. 네. 예. 바로 항성의 에너지원을 밝혀서 노벨 물리학상을 탄 한스 베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2006년인가? 예. 얼마 전에 죽었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위원회가 수상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성 에너지 근원에 대한 교수님의 해법은 우리 시대 기초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응용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줬습니다. 예. 천체 물리학의 사실 뼈대를 세운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2006년인가 죽었는데 99살로 죽었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은 핵물리학자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그 원자탄 프로젝트에 가담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후회하고 평생을 기획 운동을 보냈는데, 몇 년 전에 2006년도에 작고했는데 99살까지 살았어. 예. 100살에 산 사람이. 예. 죽을 때 모습은 거의 뭐 성자 같은 풍모였다 그러는데, 예. 근데 그 옆을 지킨, 임종을 지킨 사람은 아내였다 그러는데요.
퀴즈는 이렇습니다. 그 아내가 과연 그 옛날 바닷가에서 별 데이트를 하던 그 아가씨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맞다. 그 아가씨 한 사람. 이렇게 했나?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다. 맞다. 한 사람. 아닐 것이다. 그 여자. 야,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 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어느 날 알아냈습니다. 그 아내는 그 옛날 별 데이트를 하던 그 아가씨가 맞습니다. 이름은 로즈 베테. 예, 이름이 로즈의 장미였죠. 이름도 이쁘죠. 그 할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야. 지금도 살아있어. 로즈 베테. 예, 인류 중에서 별이 반짝이는 이유를 두 번째로 한 분이 이 할머니, 이 사람입니다. 그 이듬해 같이 결혼을 해서 66년을 해했어.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예. 여러분 인간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갖도록 합시다. 예. 예. 어떻게?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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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은 부부죠. 그렇게 보면은. 예. 예, 마음도 편하고. 예. 예. 태초의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별빛, 이때까지 별에 대해서 했잖아. 사실 천문학은 이 별빛에서 출발한 학문이에요. 별빛을 분석하면 별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의 성분, 그리고 별의 거리, 이런 거, 별의 나이, 이런 걸 다 별빛으로 아까 그 스펙트럼 연구하고 하면 그게 나. 그러니까 천문학은 구름 없는 밤하늘에서 탄생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하늘을 무심코 보는 그 별빛에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우주 팽창의 정보도 들어있고요. 예, 그 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또 중요한 그 질문이 하나 있죠. 예, 우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주는 출발은 138억 년 전에 했는데, 우주도 우리처럼 생일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떤 형태인가? 우주는 과연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이것도 논쟁의 하나죠. 예,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무한하지는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 우주는 유한하나 경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예. 이 우주는 유한하나 경계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지구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2차원, 구면은 2차원이죠. 이 개미는 아무리 이 구면을 돌아도 끝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무한한, 거의. 예. 요 자체는 유한하지만은 이 2차원 구면은 경계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주도 역시 3차원이 그런 식으로 휘어져서 경계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지만은 끝은 없다. 경계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주는 안팎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출발도 없고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다. 우주라는 것은. 네. 그런 우리 체험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지지만 우리 2차원을 보고 3차원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 생각해서 도달한 결론인 거예요. 우주가 만일 무한하다면은 이 별빛이나 이 중력이 한없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줄 아무런 것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유한하나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물리학자는 이걸 보고 이때까지 우주에 대해서 생각에는 가장 아름다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는 유한하나 경계는 없다. 이것이 우주의 형태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는 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그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주가 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줄 의무가 있다 했는데 그 의무를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우주는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한 사정거리 총을 빵 쏜 다음에 그 총알이 하늘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다. 우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는 유한하나 유한합니다. 무한한 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수학에서는 무한을 다루죠. 그런데 실제에서는 현실에서는 무한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무한이 없다는 증명을 아주 간단하게. 예. 무한이라 하더라도 유한한 것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유한한 것들은 아무리 쌓아봤자 유한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무한은 없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미 몇 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한은 없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건 맞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주론에서도 유한하다 그랬어요. 우주는 무한하지는 않아요. 예. 우주 안에 이런 우리 같은 은하가 한 2천억 개가 있고 우리 은하에는 별이 한 4천억 개가 있고 그러면 전체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는 역시 10의 8성개가 있다. 22성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원소 수가 많을 것 같지만요. 원소 수도요. 10의 97성개밖에 안 돼요. 예. 여러분의 몸에는요. 원소가 10의 28성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요. 3분의 2가 수소입니다. 예. 물이 3분의 2잖아요. 이 수소인데 이 수소는 바로 빅뱅 그 우주 공간에서 나타난 그 수소야. 138억 년 전의 물건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138억 년 전에 이 수소가 여러분의 몸의 3분의 1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때 외에는 이 수소는 우주의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나 참 오래된 물건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수소야말로 최초의 물질이고 그것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내 속에 그것이 바로 저거 그리고 태양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태양 흑점이죠. 저 태양의 지름은요 지구 지름의 109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흑점 하나가 지구보다도 더 커요. 저 흑점이 제가 지난 가을에 관측한 흑점입니다. 저게 흑점 우리 여러분 망원경으로 흑점을 관측하는데 근데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 망원경을 사면 잘하고 낮에 뭐 볼 거 태양밖에 돼 있어요. 태양을 보려고 주는데 그 큰일 납니다. 망원경에는 항상 이런 딱지가 붙어 있어요. 빨간 딱지가. 이 망원경으로 태양을 바로 보지 마시오. 눈의 영구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구장애 뭡니까? 잠재는 거예요. 실명. 그러니까 항상 필터를 갖다 대고 태양을 봐야 됩니다. 필터를 갖다 대고 본 태양의 흑점이 저렇습니다. 저것이 12년마다 주기가 11년마다 저게 도는데 저 태양이 109배고 온도가 거의 표면 온도가 6000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녹는점이 높은 광물이 텅스텐이거든요. 텅스텐 3800도인가 돌아가요. 근데 지금 9000도, 6000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만약에 풍당 빠진다면 남아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이 그렇게 되겠죠. 지금 오늘 또 뜨겁게 빛을 내고 있는데 하늘의 태양은 46억 년 전에 수소구름들이 만든 그 별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별이에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저 태양보다 최소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큰 별들이에요. 이 별은요 중간치밖에 안 돼요. 우리 은하에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흑점이 보이죠. 그럼 우주에서 그 수소들이 만들어낸 별의 스케일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큰 별들이 있는가. 수성이죠. 화성입니다. 지구랑 조금 작은 금성이고요.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지구. 예. 개방선. 예. 목성.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히려 크게 지나가고. 네, 목자들이 알았어요. 노트북이 약간 낡은 거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일 큰 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주에서 제일 큰 별이 케니스 멜리비우스라는 별인데요. 예,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나오나? 예, 여기 지구가 여기 있죠. 여기 지구라면 이게 별입니다. 예, 우리 지구는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이틀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별은 한 바퀴 도는데 1100년이 걸립니다. 예, 조선시대 2조,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를, 예, 해도 안 될 만큼, 이렇게, 예, 오래 걸립니다. 예, 이걸 빨리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시간 촬영이니까. 예, 예. 그 별을 많이, 여기, 태양 자리에 끌어다 놓으면은, 우리 지구는 물론 그 안에 다 잡아먹히고, 지구, 화성까지 해서 목성까지 육박하는 별 하나가 목성까지 가는 그런 그렇게 큰 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근데 그런 태양보다 무려 2000배, 예, 지름이 2000배나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요, 태양보다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큰 별들이다. 예, 태양은 중간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42억 년이네. 예, 우리 지구랑 같이. 예, 예, 이 태양계는, 네, 우리 태양계의 실제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은하 주위를 초속 200km로 지금 돌고 있어요. 예, 태양이 전체 태양계를 이끌고, 예, 이렇게, 예, 돌고 있습니다.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도.
지금까지 한 20바퀴 돌았어요. 앞으로 20바퀴 좀 더 돌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됩니다. 한 60억 년 후의 태양의 모습입니다. 태양의 바깥층은 전부 다 이렇게 우주로 방출돼 버리고, 이렇게 고리처럼 저 가운데 하얀 별 있죠. 저 백색 외승이라 그러는데, 지구보다 109배나 큰 태양이 마지막은 지구만하게 작아지고 하얀 별로 저렇게 다 뿌립니다. 저 가루 속에는 아마 지구의 가루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60억 년 후의 지구 태양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러죠. 예, 태양의 저기 홍염, 저기 하는 거 보이죠? 그 옆에 지구 보이죠? 예, 지구는요, 거대한 모닥불 옆에 있는 메뚜기 한 마리도 꼴도 안 내는 겁니다. 저거 사실은. 예, 우리는 그런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에서 그러면은 태양이 차지하는 8개의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태양이 차지하는 이 태양계에서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걸 다 밀가루 반죽처럼 뭉쳐가지고,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뭉쳤다가 태양계의 모든 물질들을. 여기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4%가 태양이고요. 나머지가 지구 등등 기타 등등 부스러기야. 나머지 얼마예요? 0.16%. 아니다, 86%까지야. 이게 0.14%가 나머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토성과 목성이 또 그 나머지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0.01%의 나머지가 지구까지 포함돼서 있는 태양계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제과점에 있는 큰 공부방이 있습니다. 예, 그죠? 그 공부방에 빵 부스러기 하나 딱, 그게 바로 지구다. 예, 거기에서 80억 인구가 오늘 또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이 그러니까 뭐 태양계 전체라고 볼 수 있죠. 99.86%인데 뭐. 예, 전체 아닙니까? 근데 이 태양 그 덩치도 덩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넓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돈벌이 하는 유일한 천체라는 겁니다.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반사하고, 예, 곡식 키우고 그거 먹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예, 유일하게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절대 지존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 태양이 말입니다. 그죠? 예. 60억 년 후에는 저렇게, 별도 우리처럼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예. 최초의 우주 공간에서 별이 태어나고 우리처럼 살다가, 태양은 한 100억 년 살지만은, 뭐 우리는 한 100년도 못 살죠. 예. 태양은 한 100년 살고. 근데 별은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기하급수로 작아져요. 짧아져요. 예. 태양은 100억 년 살지만 태양보다 덩치가 한 두세 배 크면은 1억 년도 못 살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중력이 너무나 세가지고 급속하게 그 핵융합이 일어나서 금방 끝난다는 거죠. 태양 별들도, 예, 덩치가 작은 별들은 수천억 년도 삽니다. 별들이. 우주가 138억 년 됐지만 138억 년 넘는, 예, 육박하는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예, 오래 삽니다. 사람이나 별이나 덩치가 작아야지 오래 산다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덩치가 작은 게 창수에 유리하다. 그렇게 태양 같은 별들은 이렇게 끝나고요. 그럼 태양보다 한 10배 큰 별들은 어떻게 끝나느냐? 10배 이상 크면은요, 바로, 대폭발로 삶을 마감합니다. 아주 극적으로요. 예. 아까 말한 그 2000배 큰 별 있죠? 목성까지 육박하는 그런 별들은, 거의 뭐 몇백만 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 별들이 끝은 대폭발로 끝나는데, 그걸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로 그 큰 물건이 단 몇 초 만에 폭발해서 사라져요. 저렇게 별먼지를 우주에 뿌리고. 슈퍼노바라고 그러죠. 슈퍼노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신성 폭발 때 모든 물질을 다 내는데 별은 워낙요, 그 내부에서 수소가 타서 헬륨이 되고 차례대로 네온이 되고 뭐 탄소가 되고 이렇게 원자번호 순서대로 쭉 만들어 나가요. 별은. 그러니까 별은 말하자면은 원소의 주방이라 할 수 있어요. 원소들은 별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철, Fe 26번 철까지는 여 안에서 다 만들어요. 별 안에서. 근데 26번 이후로 92번인 우라늄은 그럼 언제 만들어지냐? 예. 초신성 대폭발 때 그때 만들어져요. 엄청난 에너지와 연료, 온도로 인해서 이때 핵자 속에 중성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92번까지 우라늄까지 쫙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별의 연금술은 초신성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구에서 연금술로 금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짓을 한 거죠. 그 큰 별이 폭발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지구에서 만들어냈어요? 그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이 초신성 폭발로 이렇게 쫙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쇠보다 비싼 이유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로 많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예, 초신성 때 금부터 우라늄까지 쫙 만들어지거든요. 예, 제가 초신성 폭발 기념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별이 이겁니다. 예. 예, 이것은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져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구로 스며들었어. 이렇게 별먼지에서. 그래서 광맥을 형성했고 그것이 광부가 파서 금원방으로 넘겨서 지하에 비상금으로 이렇게 꼽니다. 이거 소설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예, 이게 초신성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원소들도 사실 초신성 폭발해서 여러분도 몸속에 철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탄소도 있고. 예, 그건 다 별먼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메이드 인 스타잖아. 예, 메이드 인 스타. 예.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별을 보고 동경하고 별을 아름답게 보고 하는 것보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같이 별지기를 한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죽어서도 같이 나란히 묻혔는데 묘비명이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게 그 두 여자 별지기들의 묘비명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게 왼쪽이 바로 초신성 폭발에서 남은 별먼지입니다. 예, 초신성 폭발의 그 별의 자네들이죠. 예. 저게 지름이 저래 비도 10광년이라 합니다. 10광년이라면 빛이 10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요. 우리 태양계는 빛이 하루만이면 다 끝나요. 하루만이면 이 태양계 넓다 하지만은 빛이 끝까지 주파합니다. 근데 저 별먼지의 지름은 10광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렇게 초신성 폭발은 우리 은하의 100년에 하나씩 터지는데요. 17세기, 16세기에 터진 이후로 400년 동안 별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저 초신성 폭발이 우주 최대의 드라마거든요. 사실은 저거 터질 때는 은하 전체 수천억 개의 별이 내는 빛이 내는 은하보다도 더 밝게 터져요. 저 참 장관이겠죠. 여기 터지면. 우리 주변에 초신성 폭발 후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보면은 저 남쪽 하늘에 오리온 자리가 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왼쪽 구석에 보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 붉은 별이 하나 보여요. 베텔게우스라는 별인데요. 태양의 900배 지름이 이게 조만간에 터진대. 조만간에 초신성 폭발로. 저게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약 보름 동안 지구에는 밤이 없어질 것이다. 터지기만 하면 400년 동안 안 터지다가 저게 후보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별지기들은 밤에 별 보러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베텔게우스부터 찾아봅니다. 저게 지금 터지는 않지냐? 저게 베텔게우스의 거리가
630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보는 베텔게우스는 630년 전에 별에서 출발한 그 빛을 오늘 보는 겁니다. 630년 전에 하루 전에 터졌다면 오늘 밤에 내가 볼 수 있어. 예. 그 별이 오는 것을 현장에는 벌써 끝났겠지만 630년이라면요. 이승계가 위화도에서 고려왕실을 엎으려고 위화도 해군할 때 그때야. 그때 별에서 출발한 빛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이 곧 공간이에요. 예, 공간과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 저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맨날 매일 무심히 보는 달도 지금부터 한 10억 년 후면은 지구를 떠날 것이다. 이런 것을 천문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네. 매년 재보니까 3.8cm씩 멀어져 가고 있어. 지구로부터. 왜? 지구의 조석간만 있잖아요. 바닷물이 이게 바다 밑바닥을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을 브레이크 역할을 약간 해요. 그래서 1년에 3.8cm씩 늘어나는데 저것이 110억 년 후에는 지금 달까지 거리의 10분의 1까지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목성으로 끌려가려는지 어떻게 가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태양으로 빠질는지. 저게 지금 푸른 빛이 보이고 있죠. 저게 바로 레이저 광선인데요. 미국의 천문대에서 쏘는 레이저 광선이야. 3.8cm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 저 달에다가 아폴로 우주인들이 해놓고 온 장치가 있어요. 반사경 5개를 꼽아져놨거든. 그 반사경에 레이저 빛을 쏘면은 그게 그대로 반대로 반사해 주는데 그거를 재면은 밀리미터 단위까지 된대요. 거리의 밀리미터. 그래서 계속 재본 결과 3.8cm씩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10억 년이나 15억 년 후면은 아마 지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돼? 지금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자전축을 잡아주고 있는 게 달이거든요. 이게 막 어떻게 될지 몰라. 태양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 지구는 남북극이 다 없어지는 판이야. 지구도 종말이 되지 않을까. 예, 지구는 그 전에 달이 떠난 달 저거요. 매일 밤 무심히 오지만 저 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달이 떠나면 지구의 생명이 아마 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밤에 달을 보고 요즘 보름달 뜨잖아요. 예, 별을 보고 하면은 예, 새로운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예, 그리고 보이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지구를 떠난 지구를 본 입니다. 예. 칼 세이건 아시죠? 아폴로 17호에 탔던 우주 비행사가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국경 없는 한 세계의 모습은 새로운 의식의 상징이 됐습니다. 세이건은 그 다음 단계를 실현시킵니다. 나사를 설득해 보이저 1호가 해왕성을 지날 때 카메라를 지구로 돌리게 했습니다. 우주선은 세이건이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죠.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우리가 알은 것은 이 시간에 알았던 것은 그거죠. 우리는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수소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빅뱅에서 출발했고, 우리는 별먼지에서 나온 존재들이다. 이런 걸 알았죠. 그래서 저 시를 보면요, 고원이 순간의 꽃인데 소쩍새가 온몸으로 오는 동안 별들도 온몸으로 붓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버젓이 잠을 치는 저 시는요, 초신성 스토리를 모르면 저 시를 이해하기 힘들겠죠. 고원은 초신성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시를 썼습니다. 역시 시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는 할로 샤플리라는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징구는 돌들의 행계요, 떠도는 구름의 사촌이다. 구름이나 돌이나 우리나 사실 다 별먼지에서 나온 존재들이니까 사촌들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조상들은 그랬죠. 무라일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조상들 미리 수능적으로 알지 않았나. 아까 말한 것은 두 여성 별직의 묘기명은 다시 이렇습니다. 우리는 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별직이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통찰과 계한을 했죠. 저는 이런 통찰을 했으려고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만물이 근원은 수소였고, 우리 세상은 빅뱅에서 출발했다. 우리 존재 역시 수소 진화의 역사다. 그 결과물이고, 그리고 모든 별먼지에서 우리는 시작했고, 앞으로 이 우주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말을 향해 갈 것이다. 우주도 긴 시간에 가면은 모든 별들이 연료를 다 태우고, 그리고 캄캄해지면서 얼음 구덩이 같은 캄캄한 존재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그러니까 열기 한 점도 더 이상 이동할 그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열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주의 것은 열사망. 열이 이제 이동이 없어. 우리가 존재하는 건 열이 이동이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이 없어지는 그런 무덤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의를 하고 끝판에는 그럽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한국 사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 청소년 행복 지수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 때는 우주를 생각해라. 이 순간에도 지구는 초속 30km로 차량 둘레를 돌고 이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요만한 일로 이렇게 고민했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책을 본 어떤 독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우주는 위대하다. 자살하지 마라. 잘나고 잘 살고 다 필요 없다. 뭐했냐? 오늘 이 우주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런 댓글을 달아놔서 제가 존경스러운 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댓글을 사모님이 다신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우리 마누라는 내 책을 잘 안 읽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한 5분 시간이 있는 것 같네요. 95분을 하는데요.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우주의 출발과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네. 고은희 씨 진짜 전국을 찌르죠. 네. 역시 고은은 고은이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를 보고는. 이건 초신성을 천문학을 모르고 초신성을 모르고는 그런 시가 나오기 힘들겠죠. 네. 모르고 쓰였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 고은이 우주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을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문학이든 뭐든 하는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주를 모르고 철학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죠. 몇 년 전에 강화에 스님 한 분 오셨죠. 무슨 스님인가? 법륜 스님 왔을 때 내가 강의를 여기 은혜에서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대요. 초도에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공부해야 될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우주다. 두 번째는 역사다. 세 번째는 생명이다. 네 번째는 마음 공부.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첫 우주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큰 스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일회성 강의 말고 뭔가 이렇게 좀 시리즈로 뭐 이렇게 준비가 되신 게 좀 있으신가요? 계속 천문학 관련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뭐 그런 강의 좀 커리큘럼이 좀 있으실까요? 커리큘럼이라고까지는 제가 이때까지 천문학 시간을 한 13번을 썼거든요. 그런 것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니 무슨 왜 천문학을 하는 게 영문학을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긴 하는데 제가 10대들한테 제가 아까 천문학 콘서트도 천문학과 천문학 역사에 대한 근데 상당히 처음에 반응이 괜찮아가지고요. 강의에 나갔더니 그 책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책에 사인을 받으러 이제 좀 나오시던데 그 책을 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지학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천문학 책을 보면은 5분 만에 잠을 자는데 이 책은 밤새 다 읽었다. 이런 그보다 큰 칭찬이 없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쓴 게 10대 별과 우주를 사색해야 하는 이유라고 썼어요. 이건 우리나라 10대들이 너무나 불행하고 자살률도 높고 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서 아까 말한 듯이 우주를 좀 사색해라. 그러면 그 인생에서 고민하는 별거 아니다. 괜히 이상한 짓 해서 말년에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은 젊었을 때 우주를 좀 공부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10대 별과 우주를 사색해야 하는 이 책도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예전에 이광식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돈대 있잖아요. 강화에 있는 돈대가 별을
하는 최고의 장소. 저쪽 서쪽에 있는 돈대들, 예, 예. 망월돈대, 계룡돈대, 예, 무태돈대, 별관측하게 네, 그래서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국 그 별지기들이 모이는 천문대라는 게 있죠. 예, 그거를 예, 제가 작년에 한번 좀 해볼까 했는데 강화 뉴스가 여력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좀 내년에나 좀 여력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국 천문대를 좀 강화로 좀 위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1박 2일로 해가지고 이런 우주 특강도 하고 별 밤에 관측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 꿈이 예, 돈대를 쓰다 보니까 우리 돈대들을 다 복원해가지고 돈대 순례길을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산책하고 가는 것보다 강화 돈대 순례로 이렇게 안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꿈이기도 하고 예, 돈대를 쓰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강화 본청에서 내가 여러 번 근절 여러 번 아닙니다만 한 번 했나? 강화에서 이상한 돈대에서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천문대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요즘 지자체에서 천문대 많이 지었거든요. 안성에는 안성맞춤 천문대 지었어요. 자기 천문대 또 있는데 또 지었어. 안성맞춤 천문대라고. 강화도 보면 예산이 만만찮은데 그것도 별보기 좋은 지역 있잖아요. 강화가 별지기들이 모이는 게 광해가 적어서 비교적.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웬 그렇게 가로등을 많이 세우는지 시골길에 옛날에는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내가 들어올 때만 해도.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화에 저기 어두운 고려산 어느 수사면 같은 데서 강화 저기 천문대를 세워가지고 무료 주말마다 일본에는 그런 천문대가 있어요. 주말마다 시민들 하대로 신청받아가지고 무료로 강의하고 관측시켜주는 거예요. 야간 강의하고 관측하고 볼 때는 그렇게 시민들 하대로 문을 내거든요. 등록받아서 그런 거 강화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천문대나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싶은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동안 좀 늦게 갔었는데 그 화계산 밑에 주차장 있는데 그 망원경 막 이따만한 것들을 막 잔뜩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 측정하기 저기 관측하기에 좋은 공간인가요? 거기 무섭잖아요. 그 밑에가 강화보다도 그거는 그쪽이 저도 그쪽에 가봤는데 근데 별지기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면 찾아가가지고 그 저기 정조적을 좀 끄고 그냥 강하게 그 사람들은 정조적으로 이렇게 취하거든. 가가지고 좀 같이 볼 수 없는 마음. 그러면은 더 쉽시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 포교사 기질들이다 있어. 포교사 우주교 포교사라고 보는데 그래서 누가 보자 그러면 막 한년이야 한년. 통제 안 하겠다. 그래서 그날 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보여줍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그 사람 행복이야. 지금도 아마추어 청년님들, 별지기 중에서는 주말에 청계천 같은 데 망원경 시험에서 길 가는 사람들 토성 보고 가세요, 목성 보고 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저도 사실은 별지기 포교사입니다. 제 경구가 뭐냐면 우주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별지기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지기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별지기 카페 검색해서 들어가서 가입하면 거기에 초고수들이 제일 유리합니다. 저는 뭐 그 장비는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엄청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게 포교하고 별 포교사죠. 그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부처님이 새벽에 별 보고 깨달았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죠.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별이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좀 추정하거나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별이 있을까요? 부처님이 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어떤 하는데 별인지. 어떤 별입니까? 혹시 그별은 나예요. 그 부처님 보한 별은 네. 별이 아니라 사실 행성이 아닐까 싶어요. 뭐요? 행성. 행성과 별은 다르거든요. 네. 별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고 행성은 별 지구같이 이렇게 반사하는데 금성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금성이요? 새벽녘에 금성이요. 새벽에 동쪽에서 탁 뜨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정리를 이렇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별지기들은 그 우주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대에는 사실 우주 감수성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밤에도 발전돼서만 살고 하니까 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별 안 보여요. 인정성 한두 개밖에. 그러니까 우주 감수성이 다 켜가 있는데 별지기를 하다 보면 우주 감수성이 자꾸 살아서 어떨 때는 금성이 동쪽에 뜰 때가 있고 새벽에는 동쪽에 뜨고 금성은 또 그때는 샛별이라고 그러고 금성이 서쪽 하늘을 보일 때는 개밥바라기라고 그래요. 네, 개밥바라기 편이라고 그래요. 개밥 옛날에 개밥 그릇을 개밥바라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개가 밥 먹을 시간이라 했던 거예요. 개밥바라기라는데 아까 그 제가 말한 별이 반짝이는 이유 말한 그 아가씨는 로드베트는 아마 개밥바라기를 보고 싶지 않나 생각하고 선임 같은 분은 감성이 아니니까 아침에 그게 샛별이 탁 뜨면 그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전율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별지기들은 일식이 진행되면 한 2, 3분 진행되거든요. 일식이 일식 전체가 그거 보려고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북극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야. 세계에서 일식이 난다 그러면 장소 불문하고 가야 가. 그리고 이 일식을 보고 우는 사람들도 참 많대요. 너무 감동적이다. 우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강화에 저기 누구나 저 서쪽에 있는 누구죠? 소풍선 그 시인이 누구죠? 천상명공원. 그래서 제가 일식 간치기를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때 오늘 어떤 사람도 그랬어요. 일식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상상하고 그건 전혀 달라요. 제가 최초로 본 것은 최초로 그 토성을 봤는데 서울에서 그 경주에서 토성을 봤을 때 저도 전율을 했어요. 어떻게 저는 솥단지 같고 팽이 같은 것들이 저렇게 하늘에 뜨이게 그래서 좀 전율을 충격을 그래서 얼마 동안은 계속 토성이 생각나는 토성이 토성이 문화라는 저런 게 어떻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는요 토성을 보고 감동해서 천문학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설에는 토성이 천문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토성 그림도 보고 많이 봤지만 근데 그것을 실제 자기 눈으로 감안을 해서 딱 봤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느낌이. 저는 그 토성을 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론 별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도 망원경을 어떤 기회가 되면은 요즘 망원경 값이 엄청 싸가지고 몇십만 원만 주면 전부 살 수 있어요. 관측이 가능한 거 2, 30만 원인데. 그 망원경으로 보는 별하고 요즘은 별을 얘가 모니터로 보는 거 그런 망원경도 있는 거죠. 예, 요즘에는 모니터로 받아서도 봐요. 망원경을 대놓고 그게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받아서 보는데, 근데 여러분 별은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행성은 이제 운반이 보입니다. 근데 별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 은하는 보일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라든가, 안드로메다 은하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우리 거리가 250만 광년 우리 안드로메다 볼 수 있고, 근데 행성은 볼 수 있지만 별은 점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소감을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도 하면 이제 느낌이 좀 다르다고 알아야지 봐도